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진화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 침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10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25% 인상하면서 상단이 5.25%가 되었는데요. 최근 미국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 1.75%포인트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2022년 말에 일론 머스크는 2023년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미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23년 경기 침체로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2년 12월 23일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규모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2009년의 경기 침체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기대하면서 최악에 대비해야 합니다. 너무 모험적이 되진 마세요. 마진 부채를 조심하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변덕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마진 부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CFO, CPO인 브렛 존슨은 2000년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브로드컴은 좋은 회사였지만 주가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97% 하락하는데 1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소액의 마진론이라 하더라도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주가로 복귀했지만 마진 대출에 대해서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는 순환합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제 최선의 예측은 1년에서 2년 혹은 1년 반 정도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나고 2024년 2분기 정도에 어둠을 깨고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는 경기 호황과 같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대로 2022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3년 드디어 미국 은행 파산으로부터 침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규모 14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마침내 파산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자산 규모는요, 2023년 3월 말 기준 약 312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앞서 문을 닫은 실리콘밸리 은행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1985년 설립되어서 38년 동안 미국 금융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은행 중 하나입니다. 주로 부자 고객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서 자산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객들이 예금 대량 인출에 나서면서 주가가 3월 대비 97%나 폭락했습니다. 주가 폭락은 또다시 뱅크런으로 이어졌고 결국 파산을 피하지 못했던 거죠. 금융당국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강제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 자산을 압류했고 사실상의 강제 매각입니다. 현재 미국 내 84개 지점은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고 곧 JP모건 체이스로 간판을 바꾸게 됩니다.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두 달도 안 된 시점이어서 더욱 충격적인데요. 두 달 사이에 미국 은행 4곳이 연쇄 파산하면서 미국 금융위기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며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지역 중소은행들의 도미노 도사는 막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미트 세루 미국 스탠퍼드 교수는 4월 13일 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논문 제목은 2023년 통화 긴축과 미국 은행의 취약성입니다. 부주제로는 시가총액 손실과 비보호 예금자 인출입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의 자산 시장 가치는요, 장부 가치 대비해서 2조 달러가 적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2조 달러 높다는 것은 장부상으로는 아직 반영되지 못한 손실이 2조 달러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 4,800개 은행 중에 절반 가까이 자본 잠식에 빠져서 잠재적 파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언제든 이런 미실현 손실은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뱅크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비보호 예금자의 50%가 인출할 경우에는 약 185개의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고요.
100% 인출하게 되면 약 1619개 은행에서 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 은행들에서 비보호 예금자의 절반만 인출을 단행하더라도 3천억 달러 규모의 보호 예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186개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비보호 예금자 전원이 인출을 감행한다 이렇게 가능할 경우에는 뱅크런이 나올 수 있는 은행 수가 1619곳으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금자들의 우려가 심해질 경우 뱅크런을 버티지 못하는 은행은 미국 4,800개 은행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1,600개 혹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루 교수는 미국 은행들의 자산시장 가치는 장부 가치보다 2조 달러 낮은데 이러한 손실이 일부 미국 은행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금의 상당 부분과 결합돼서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자의 절반만 인출을 결정하더라도 거의 190개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된 예금자에게도 잠재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 가입 예금이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루 교수는요, 비보험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이 미국 일부 은행들의 부실화로 이어질지가 열세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미국 은행의 위험은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제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지역은행 부실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3분의 1이 중소은행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요 19%입니다. 3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조차 최근에 오피스 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금융위기 징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은행 파산과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미국 은행 비즈니스 모델과 은행 파산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되어 있으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 은행에는 23조 달러 이상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94%가 계좌를 갖고 있고요. 은행은 금융 시스템에서 신용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예금보험공사 FDIC에 따르면 2001년 이후 55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미국 역사상 매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행 파산은 매년 있어 왔던 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붕괴가 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빨리 파산해서 수십억 달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가혹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10여 년 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는 점에서 평소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행이 실패하는 이유, 파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 리스크입니다. 대출할 때 받는 담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담보의 가치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지게 되면 은행은 자산을 잃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실채권인데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까지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부실채권이 늘어날 경우 은행도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율 리스크입니다. 이자율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은행의 유동성이나 지급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 지불 능력은 특히 은행의 장단기 부채와 관련되어 있고 이 자산이 부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받아서 일부는 예금자에게 예금 이자로 돌려주죠.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의 수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단기간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간 대출 이자를 낮은 금리에 빌려준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은행이 빌려야 하는 단기 대출 금리가 상승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이 장기로 대출해준 돈은 한 번의 회수가 불가능하죠. 반면에 은행이 빌린 단기 대출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데 여기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행의 이자율 관리를 가리켜서 자산과 부채의 프로파일을 일치시키고 이자율 위험을 최소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연준의 급격한 이자율 상승,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 악화, 부실 채권의 증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은행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은행은 유동성 리스크에 처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주가가 폭락하고 놀란 예금자들이 서둘러서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뱅크런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 부실 대출이 있다면 돈은 은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불 능력 측면에서 은행은 은행 파산은 부실한 대출이 많은 경우에 일어나게 되고, 은행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 예금자들에게 지불할 돈도 충분하지 않아 파산하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은 미국 은행들의 무덤이다 라고까지 불렸는데요. 2001년 이후 564개 은행이 파산했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 3년간 무려 389개 은행이 파산하면서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2008년 많은 은행이 지급불능으로 파산했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워싱턴 뮤추얼도 파산을 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 원인은요, 부실 대출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래서 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신용위기를 망각한 채 모기지 대출을 마구잡이로 내주었습니다. 특히 닌자 대출이라고 불리는 부실 대출이 문제였는데요. 닌자는 No Income, No Job의 줄임말입니다. 수입이나 직업, 자산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특히 2005년부터 이런 고위험 채무자에게 닌자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었죠.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다른 서류 절차 없이 연봉만 밝히면 대출이 승인되고, 대출액을 또 늘리게 되면 약정금리와 상환액을 또 낮출 수가 있게 돼 있었죠. 그래서 닌자로는 그 미국 주택시장 붐의 주된 동력이기도 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부실 채권이 늘어나게 되는데, 최근 4개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 금융위기의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에는 FDIC가 그 파산 은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전한 상태의 다른 은행에 매각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일단 은행별 예금자별 25만 달러까지는 보장을 하고요. 대출과 예금 사이에 이런 불일치가 만약에 있다면은 다른 은행이 인수할 수 있도록 매결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을 바로 정부에서 투입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FDIC가 은행 시스템에 제한 없는 지원 조치를 하면서 염려가 되는 선례를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자가 예금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보험료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논란 있는 선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파산은행의 인수를 위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부담이 또다시 증가하게 된 것이죠. JP 모건 체이스와 같은 인수은행은요, 자산을 불리게 되고 나중에 경기 침체가 끝나면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경우에 부담은 결국 국민 개개인이 지게 되는 거죠.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산의 원인의 배경에는 도드 프랭크 법의 완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3일 그 미국 의회가 도드 프랭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은행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 프랭크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이 법을 폐지하면서 완화를 시킨 거죠. 개정을 했으니까. 자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강제하던 것을 2,500억 기준으로 변경했고, 종전의 기준에서 제외된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의 스트레스 테스트, 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자산에 대비한 파산에 대비한 정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제외됐고 재무 건전성 문제로 파산하게 되면서 도드 프랭크법 완화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범위 기준을 낮추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2023년은 어쩌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2년 말에 2023년에 경기 침체로 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테슬라는 어떻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 경기 침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 전기차 한 대당 프로핏 마진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한 대당 프로핏 마진이 9,574달러인데 반해서 샤오펑과 니오 그리고 포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생산할수록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내연기관차들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그 대당 프로핏 마진의 거의 4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높은 마진을 바탕으로 2023년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치킨 게임을 시작했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3년 포드 전기차는 그 1866대 생산에도 불구하고 첫 분기 손실 7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102%인데요. 사실상 치킨 게임에서 엄청난 충격을 입고 있다. 이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테슬라는 2023년 1분기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량에서 아우디를 앞지르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테슬라 1분기 실적에 대해 분석하면서 경기 침체 시기에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마진, 현금 흐름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포드의 대규모 전기차 사업부 적자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전기차 치킨 게임에서 기존 내연기관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과 얼마나 큰 점유율 차이를 벌여놓을지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에게는 경기 침체가 곧 기회인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포르쉐는 전기차를 개발하기보다는 친환경 전기 연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하는 시점에 이미 늦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테슬라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때 테슬라의 창업자였던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은 이미 20년 전에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모든 계산을 마쳤다고 했죠. 그래서 마틴 에버하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모든 종류의 그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성을 계산하고 한 가지 결론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 휘발유, 디젤, 바이오 연료, 전기 자동차, 그리고 석탄, 천연가스, 석유로 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기 자동차의 모든 에너지 효율성을 계산을 해보니 수치를 계산한 모든 면에서 전기 자동차가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번에 포르쉐가 전기차를 개발하기보다는 친환경 전기 연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바로 디지털 지갑이 기존 은행들의 카드 서비스 수익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팔 같은 디지털 지갑이 온라인 결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애플페이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최초의 디지털 지갑은 아니었지만 경쟁자들에 비해서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폰의 78%가 애플페이를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려면 다른 지갑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애플은 작년에 애플페이로 약 7억 8,200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모이면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거죠. 애플페이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존 은행들의 수익을 빼앗아 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작년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X앱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기존 레거시 은행들을 대체할 종합금융 서비스 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디지털 지갑을 비롯해서 기존 은행들의 영역까지 모두 흡수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4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요, 트위터가 이제 X 콜포레이션으로 돼서 이제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트위터는 더 이상 서류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X 콜포레이션이 존재한다, 이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최근에 이 오픈 AI의 챗 GPT를 만들었던 그 핵심 엔지니어인 일리아 서치케버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리아 서치케버가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토큰을 가져오지 않은 곳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상 트위터에서 학습 토큰을 가져왔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트위터의 데이터는 범용 인공지능 AGI의 학습 데이터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멀티모달 러닝, 즉 텍스트 외에 영상과 이미지로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머스크가 괜히 비싼 돈을 주고 트위터를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오픈 AI의 그 트위터 데이터 접근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챗 GPT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그 범용 인공지능 AGI의 경쟁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트위터의 활용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X앱으로 금융천재 일론 머스크의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모든 것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천재였습니다. 처음에 집투를 만들어서 그 인터넷 서비스를 매각해서 큰 돈을 벌게 되고, 그것으로 X닷컴이라는 최초의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인생을 바꾼 이 인턴십에서 잠깐 살펴보면 1990년대 초에 노바스코티아 은행에서 인턴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여름에 14달러를 받으면서 그 인턴으로 일하다가 커피 중역들이 쓰는 이제 커피 머신을 쓰고 이제 혼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당시에 일론 머스크에게 그 제3세계 부채 포트폴리오를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제3세계 부채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 정부가 이 브래디 채권으로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경감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 채권이 1.25달러에 거래되지만 미국 정부가 1달러당 50센트를 지원해 주고,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브라질 채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CEO에게 이야기하지만 무시를 당했던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새롭게 태동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이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닷컴 최초의 인터넷 은행을 1999년에 설립하게 됐고, 이것을 이베이에 1.5 빌리언 달러에 매각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신흥 부자로 등극하게 되었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20년 전에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종합금융 서비스 앱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장에서 의견과 중요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나 법정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가장 높은 신뢰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된 인터넷 혁명 이후에 이제는 인공지능 혁명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로 이 금융 시스템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예정인 거죠. 일론 머스크는 작년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X앱을 만드는 것을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그 챗 GPT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12월 17일에 AI의 위험이 되살아났다,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하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지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2월 4일 일론 머스크는 그 오픈 AI의 챗 GPT가 트위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을 했죠. 그래서 트위터 데이터가 챗 GPT의 인공지능 멀티모달 학습 토큰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그 오픈 AI 인공지능 핵심 개발자였던 일리아 서츠케버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2023년 4월 13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크립토 거래업체인 이토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트위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법원 문서에서 밝혀진 대로 트위터가 X코퍼레이션에 합병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X 비즈니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를 대해서 인공지능 기업 xAI를 설립하면서 챗 GPT와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업 X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년 전부터 종합금융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을 결합한 금융 소프트웨어 X앱을 통해서 기존 레거시 은행들의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계속해서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 진화의 시작, 2023년 경기 침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